네, 오늘도 확산세가 여전한 가운데 현행 거리두기는 2주간 연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마지막 재연장이 되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 이형민 세브란스 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이후 일주일치를 쭉 보니까 확산세가 좀 줄어들질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거리두기 내일 좀 연장할 거다라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이 방역 정책을 책임지시는 몇몇 분과 이제 취재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분들에게 이 질문을 드렸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현재의 거리두기는 발생 상황을 관리하는데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자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리두기가 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조치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고요. 상식적으로 볼 때 지금 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낮춘다는 거는 좀 상상하기 좀 어렵다. 뭐 그런 답변이었고요. 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지난달에 한 달 연장하면서 이제 접종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임 인원을 좀 늘렸던 부분,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종합해 보면 그 조치 자체를 없애고 그냥 순수한 거리두기 단계로 4명까지만, 4단계 4명까지만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되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이제 그분들의 판단이었고요. 나머지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조치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더 확대할 것이냐. 이 두 문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정부의 그 발걸음을 추적해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것은 거의 확실화되고요. 기정사실화 됐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면 내일 아마 거리두기는 재연장, 그다음에 이제 사적 모임 인원은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이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요.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사적 모임 인원을 더 늘리지 않을까, 인센티브를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용어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백신 인센티브라는 게 사실 처음에 나온 거는 그 예방접종을 장려하기 위해서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준 일종의 특혜 개념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부터는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냐면은 더 이상은 이러한 인센티브를 늘린다고 예방접종이 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이미 맞을 분들은 어느 정도 맞았고 지금 맞지 않은 분들은 인센티브의 약간의 변화로는 흔들릴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거리두기 완화와 관련된 이런 예방접종자들에 대한 이제 몇 가지의 혜택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한 방역 조치 완화가 저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조금씩 시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얘기했던 선진국에서의 방역 조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한순간에 풀리기보다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풀리고 우리나라도 풀리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가 지금 이제 천천히 시작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지금 약간씩은 예방접종 완료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부분적인 완화에 대한 실험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지금 필요한 시기로는 생각이 되거든요.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이제 예방접종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는 이제 그 예방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발생 정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감소한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실험은 필요한데 문제는 그걸 어느 정도 속도로 어떻게 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견들이 많거든요. 이게 영국식으로 확 풀게 되면 분명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마 몇만 명 정도 코로나19 확진자 나오면서 그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망하실 수가 있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 예방접종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확 풀었더니 지금 거의 지금까지도 계속 하루에 한 3만 명에서 4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도 적을 때는 하루에 50명 정도 나오지만 지금 많게는 하루에 200명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풀어나가면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걸 실험을 해보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조치들이 결국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것하고도 좀 일부 맞물려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얘기한 위드 코로나 시점이 대략 10월 말 11월 초입니다. 이번에 이제 따져보면은 한 달 정도 남은 건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번 거리두기 조치가 어떻게 보면 위드 코로나로 가는 징검다리 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일단 실패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4단계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이제 3단계, 예. 4단계를 포함해서 예. 거리두기 개편안 자체가 크게 이제 실패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위드 코로나를 가는 데 있어서 이 현재의 3단계, 4단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뜻이죠. 예.
물론 방역 수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지켜지지만 어쨌든 위드 코로나라는 것이 이런 단계 자체가 완전히 단순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처럼 뭐 1, 2, 3, 4단계가 아니라 확 단순화될 수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확진자 위주에서 중증이나 사망자 관리 위주로 가게 되면 매일매일 아침에 이렇게 확진 환자 발표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과는 좀 차원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단계는 위드 코로나는 지금 독일은 세 단계로 나눴고요. 영국은 4단계로 나눠서 위드 예. 코로나로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우리도 아마 3단계 내지 4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 조치의 완화 강도를 이제 조절할 것 같은데 첫 단계가 무엇이냐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생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첫 단계를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결정은 좀 10월 말은 돼야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4단계 거리두기 조치가 크게 이제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하면 인원을 제한하는 그 조치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인원 제한 조치는 예. 그 실제로 시작된 것은 시간이 상당히 지났죠. 그래서 지난해 말에 있었던 3차 대유행을 잠재웠던 요인으로 꼽히는 게 사적 모임 제한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적 모임 제한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예.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지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같이 이제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조금만 풀어주게 되면 그것이 방역 전체가 완화된다는 신호로 이제 국민들에게 작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더 자유롭게 사람들을 만나려 하는 그런 그 추세가 바뀌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원 제한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철저하게 인원 제한을 몇 명으로 두겠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백신 접종 혜택 또는 미접종자의 제한 이런 방식으로 이제 틀 자체가 바뀐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관리 방안의 변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삼는 지표도 변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치명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치명률은 어느 정도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 치명률은 저희가 누적 치명률은 0.8%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달에 그 발생했던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치명률은 0.3% 정도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는 거는 계절성 독감 정도의 치명률이거든요. 근데 그게 독감이 어느 정도 되나요? 한 0.1% 정도. 0.1이요? 네, 그래서 예. 아직 그거보다는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관리가 필요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그 코로나19 치명률 같은 경우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들은 얼마나 고위험군이 감염되느냐거든요. 예. 그래서 교수님 잠시만요. 저희가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월별 지금 치명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예. 확실하게 줄어들긴 줄어들었네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예. 하나는 그 작년 12월부터 1월, 2월에 걸쳐서 줄어든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당시에 그 코로나19 확진자 중에 많은 부분들을 차지했던 게 요양원, 요양병원의 고령층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을 선제적 진단 검사로 잘 관리를 하면서 예. 이제 치명률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들면서 줄어드는 거는 이제 예방 접종의 효과라고 저희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예방 접종 맞은 사람들이 올라감에 따라서 고위험군들이 어느 정도 보호가 되고,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 위주로 감염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은 치명률 자체가 감소하는 지금 효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8월 치명률은 0.35% 정도를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계절성 독감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치명률을 결정짓는 거는 고위험군이 얼마나 감염되느냐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지만 접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숫자가 대략 한 500만 명 예. 정도, 정확한 한 570만 명 정도 되고요. 그 안에서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이 11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코로나19의 앞으로의 그 위드 코로나에서의 지표는 이 그룹 안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또는 유행을 어느 정도 천천히 우리가 가도록 유지할 수 있느냐가 아마 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전체 5,200만 인구의 코로나19 문제가 지금은 고위험군 100만 명, 그다음에 낮은 위험군 500만 명의 문제로 지금 많이 축소가 됐거든요. 하지만 또 되돌아보면은 또 아직도 고위험군이 100만 예. 명이나 남은 거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10만 명 이상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천천히 우리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그 조절하느냐가 예. 사실은 위드 코로나 핵심이라고 교수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목표한 치명률, 독감 치명률 0.1에 거의 근접을 하면 그때 되면은 확진자 수가 뭐 몇천 명이 되든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확진자 수는 아마 보조 지표 정도로 저희가 신경을 예. 활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중요한 거는 위중증 환자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치명률도 사실은 중요는 한데 치명률을 주지표로 쓰기 어려운 이유는 치명률이라는 건 결국 가장 마지막에 나타나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치명률만을 보고 방역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면 굉장히 늦어집니다. 늦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보다 앞서서 선행하는 지표들도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전체 확진자 숫자는 예방 접종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아마도 치명률을 반영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제 위중증 환자 숫자가 중요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위중증 환자 숫자를 저희가 주지표로 보게 되고 그다음에 치명률이나 전체 확진자 숫자를 보조 지표 정도로 보는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미접종자 같은 경우에도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수치를 보니까 미접종자들 오늘 18시까지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약률이 어제까지 6.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수치가 낮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 570만 명 가운데 6% 정도만 이제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500만 명 정도는 이게 사실은 저는 그걸 어느 정도 그분들은 신념을 가지고 맞지 않는다. 예. 접종 거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종교적인 문제가 있고, 미국은 정치 성향의 문제가 있고, 프랑스는 나름대로 또 다른 그런 그 각각의 그 나라마다 특별한 사유들이 있고요. 우리도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백신을 아마 맞기가 굉장히 이제 안 맞는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마지막 단계까지 한 번이라도 더 맞도록 필요한 수단들을 다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체 확진 환자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거나 한 번만 맞은 사람들의 비중이 93%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위중증 중에서도 96%가 맞지 않거나 한 번만 맞은 사람들, 사망자 가운데서는 87.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백신을 그러니까 접종을 완료한 분들에 대한 관리보다는 맞지 않았던 분들을 어떻게 접종률을 올리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정부의 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맞게 하기 위한 어떤 필요한 수단들은 좀 다 강구할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은 시간이나 시기를 정해놓지 않고 언제든지 예약해서 맞을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방문 접종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방문 접종은 이제 싱가포르 사례를 들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싱가포르가 지금 보니까 6월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1,200명 정도가 맞았더라고요. 근데 싱가포르는 나라도 적고 또 방문 진료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허용이 되는데 우리는 사실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집을 방문해서 진료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대상도 적을 것이고 생각한 것만큼 많은 그 성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거동이 너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방문 접종을 검토해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주요 대책으로 꼽힌다는 것은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러면은 이 백신을 안 맞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접종률을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이제 음성 확인서가 없으면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더라고요. 그런 방안을 검토한다는 건데 이런 백신 패스 검토하는 게 결국에 차별이다 이런 논란도 있는 상황입니다. 차별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사실은 위드 코로나로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방안이라는 게 이제 그분들의 방역 당국의 입장입니다. 다른 수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패스를 통해서 백신 방역 당국이 이제 노리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접종자들의 활동을 좀 더 활성화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들 경제 활동에 활력을 주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접종하지 않은 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종하지 않은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이런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했을 때 전파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을 막아줌으로써 접종하지 않은 분들의 감염도 보호할 수 있다. 이것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4분기에 12살에서 17살까지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되니까요. 이 백신 패스에 열애가 되는 사람들은 그 아래 나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은 맞고 싶어도 맞을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냐하면 과학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처럼 5살부터 맞기 시작하면 그 친구들도
이제 이 백신 패스의 영향을 받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4분기에 접종을 해도 12살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으로 맞을 수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열애를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령 기준을 보통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맞지 않겠다는 그 비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제한 기준을 연령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좀 고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신 패스는 아마 제가 취재한 바로는 바로 10월, 11월 초부터 이 부분이 들어오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다중이용시설을 다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식당, 카페 같은 이런 소상공인이나 경제활동에 조금 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도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연령별 백신 패스 문제는 아마 조금 고민을 좀 더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으로 부모님이랑 아이들이 식사하러 갈 때 혹시 제한이 생기는 건 아닌지 이런 것도 앞으로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코로나19 관련 궁금증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궁금증을 준비했는데요. 보여주시죠. 네. 모더나 접종자는 부스터샷을 맞을 때 화이자 백신으로도 가능한가요? 이런 질문인데요. 최근에 모더나 백신으로 1차 접종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 2차까지는 모더나를 맞더라도 이제 추가 접종할 때 혹시 그때 모더나가 부족한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화이자 백신 맞는 것도 가능한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부스터샷에 대한 이제 질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결정이 지금 나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결정이 나 있지 않고 지금 어떻게 권고되고 있냐면 일단 원칙은 1, 2차 접종을 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예방접종으로 부스터샷을 준다. 단 예외 조건은 1, 2차에 썼던 예방접종을 더 이상 백신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그 예방접종 정보 관리가 우리나라보다는 좀 많이 느슨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접종 카드 하나로 그냥 끝냈는데 그런 카드를 잊어먹고 본인이 뭘 맞았는지를 까먹으면 잊어버리면은 그러면은 부스터샷을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교차 접종을 허용한다라는 게 미국의 원칙입니다. 근데 그렇게 원칙을 정해놓은 이유는 아직까지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의 교차 접종에 대한 데이터가 완전하지 않고 그 데이터들이 조만간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데이터들이 나와야지만 mRNA 백신 간의 교차 접종에 대한 것들이 아마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결정이 조금 복잡한 이유가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여기에 이제 얀센 백신에 의한 부스터샷 얘기가 이제 하나가 조금 걸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모더나 같은 경우에 부스터샷에 대한 신청을 새롭게 FDA에다 미국 FDA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기존 백신이 아니라 아마도 베타나 감마 변이에 대해서 일부 변경한 백신일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은 부스터샷에 대한 게 조금 교차 접종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나오는 추가 데이터들을 봐야지만 우리도 어떻게 할지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백신 관련 궁금증, 요즘에 이제 2차 백신 많이 맞으시는데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친구 물어보니까 2차 접종일 원래 6주로 돼 있었는데 난 15일 당겼다 그러던데 내가 맞은데 전화해보니까 7일 이상은 안 당겨준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병원마다 너무 제각각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조금 자세히 알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지금 그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했던 것은 10월 초에 맞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를 당깁니다. 6주에서 5주 당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에서 맞는 사람들은 6주에서 4주로 당긴다는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식으로 예약했을 경우에 이것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아도 방역 당국에서 다 문자로 이제 고지를 해주는 거죠. 아마 문자 받으신 분도 많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자녀 백신을 맞을 때는 더 당길 수 있어서 화이자 3주, 모더나 4주를 맞을 수 있다라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 보내주신 분은 지금 어떤 경우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근데 이제 없습니다. 보통 제가 주변 경우를 보면 11월 초 2차 접종이 예약이 돼 있어도 일주일은 자동적으로 당겨졌잖아요. 근데 어떤 병원 사정에 따라서 전화를 해보니까 더 당겨주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병원마다 자녀 백신을 다르죠. 활용할 경우에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2차 접종이 11월에 이제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아마 이제 6주 전이니까 9월 중순쯤에 맞으신 것 같은데요. 그분이 내가 2차를 자녀 백신을 이용해서 맞겠다 하게 되면 더 당길 수 있거든요. 화이자는 3주까지니까요. 10월 중순에도 맞을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병원에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는 게 물량을 이렇게 쌓아놓고 맞춰주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 배정을 해주거든요. 지금 전국에 13,000곳에서 이 백신을 놔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규모가 큰 병원은 물량이 많겠죠. 그러면 잔해 백신도 많이 남으니까 언제든지 1주고 2주고 당겨줄 수 있지만 규모가 좀 작은 병원은 아무래도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부터는 2차 접종을 꼭 1차 접종한 의료기관에서 안 맞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좀 빨리 맞고 싶은 분들은 다른 예. 곳으로 옮겨도 문제는 없으니까요. 그 기간에 대한 문제, 그 2차 접종을 하는 시기의 문제는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로워졌다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알아보고 적극적으로 전화를 좀 해보면 네네. 날짜는 좀 조정할 수 있고 당길 그렇습니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이영민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